남성의 역할을 계속 요구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사실 괴롭힘도 좀 당했어요. 제 그 겉모습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버티기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거는 선택한 거는 아니죠. 그런 삶을 받아들이기로 한 게 저의 선택인 거죠. 그냥 나는 흔히 얘기하는 정상인인 것처럼, 이성애자인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가면을 쓰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꼭 그 남성 혹은 여성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어서 그냥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건 아무래도 내 자신의 삶을 살 수는 있는데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화목한 일상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요. 정말 트랜스젠더라서 일할 수 없는 거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사회복지 석사 1년차 전공하고 있는 성소수자 임푸른입니다. 제가 2차 성징이 올 때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쯤에 또 2차 성징이 좀 성별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요인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제 몸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성별, 남성 혹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고, 사실 막 본인이 성소수자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마 갖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스스로의 그런 육체적인 특징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간관계에서 좀 벽을 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하고 혹은 20대 후반에 부모님한테도 커밍아웃 하고 그러던 시기잖아요. 그때쯤에는 뭐랄까, 저도 어쨌든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인간관계 경험도 좀 쌓이다 보니까 오픈을 해도 되겠구나 싶은 친구들한테는 커밍아웃도 하게 되고, 지금도 교류하는 친구들이 한 7, 8명 정도는 있거든요. 이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저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그룹에서 나오려고 했거든요. 제가 운이 좋았는지 아무도 그러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 2년차 32살인 성소수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니까 한 14살 정도? 흔히들 2차 성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남들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뭔가 그냥 친구 이상의 느낌은 들지 않고 오히려 동성인 친구들에게 조금 더 호감이 계속 많이 가는 상태여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우리 같은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시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직장을 잃게 될 위험도 있고, 특히나 가족으로부터 좀 버림받고 외면받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이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결국엔 사람은 같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사회를 이룬다는 게 그런 건데 그 사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가장 큰 것 같고,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 안에 내가 끼지 못한다는 게. 보수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개인이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더라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사실
사실 성소수자로서 뭔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똑같습니다. 뭐 학업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 근데 이거 두 가지만으로도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뭔가 제 여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여가 시간이 있을 때는 동창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고, 뭐 이제 활동을 통해서 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친구들과 놀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똑같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들이랑 다를 거는 없어요. 그냥 회사 다니고 쇼핑하고 밥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나의 정체성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을 남들한테 알리지 못한다는 게 항상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때도 아무래도 저희는 남들이 볼 때는 남성인 게 맞고, 둘 다 남성이 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특히 이성애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같이 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할 수가 없고, 그저 친구처럼, 밖에서는 그냥 친구처럼 계속 편한 형 동생처럼 계속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답답하죠. 힘들죠, 많이. 충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아무래도 국회로 좀 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좀 차별금지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하자, 뭐 이런 행동을 목요일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차별금지법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게 성소수자 관련된 법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홈리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 법 이름부터가 어떤 장애인이라서 혹은 성소수자라서 여성이라서 차별받지 말자라는 그런 약간 인권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잖아요. 좀 공적인 영역, 뭐 구직 활동, 직장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혹은 뭐 공공시설 같은 거, 혹은 공적 기관들 이런 곳에서 좀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성소수자를 특정해서 어떤 특권을 준다거나 그런 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그 기본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 소수자라서 차별받지 않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게 2007년이에요. 지금 몇 년 지난 거죠? 굉장히 많이 지난,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참 웃기게도 이 법이 발의는 여러 번 됐어요. 발의는 여러 번 됐는데 한 번도 이제 공청회라든가 혹은 이런 공적인 논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요. 이걸 하는 것 자체를 그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들이나 혹은 여당 혹은 야당이 꺼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시선을 받고 혐오의 시선을 받는 거는 그렇게 조장을 하시는 분들이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선동에 넘어가고 그 선동을 따라서 혐오를 같이 하고 차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실질적으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실한 두려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계속 성소수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를 대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사회적 합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시민사회에 맡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민사회에게 그냥 넘겨버리고 뒤로 빠져있는 모습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가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법안을 만드는 거죠. 일단 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 처벌을 하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냥 피해자를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건데,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봐요.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국가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이제 계속 교육이나 아니면은 시민사회에 같이 함께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함께 시민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고, 일단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저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3년 동안 일했을 때는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남성적인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한 거고, 사실 직장 내에서 또 이 애매한 모습 때문에 괴롭힘도 당하고 했었지만, 사회복지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제 삶의 편의를 위해서 여성적인 성별 표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면접까지는 되게 잘 갔어요. 면접까지는 되게 잘 갔고, 가서 이제 면접관과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내 겉모습이 독특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뭔가 법적으로는 남성으로 돼 있는데 여성으로밖에 안 보인다, 뭐 직장 내에서 적응이 할지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한 번은 면접을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아마 이력서에 붙은 제 사진만 보고 법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고 이력서를 자세히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죄송해요, 저희는 여자만 뽑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성별 표현으로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보냈죠. 특히 이게 심각한 게, 취업이 안 되면은 자기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좀 그냥 모아둔 돈을 까먹고 있기는 한데, 생계 관련해서는 제 나름대로 좀 어려웠던 경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권 문제가.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성소수자라서 좋은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 삶을 즐길 수 있고 나의 그런 나 자신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거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체성을 밝혔을 때 실제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고, 해고가 되지 않더라도 직장 동료들 간의 이제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불화 문제로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경우라든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가면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생계를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이성애자인 것처럼, 그리고 평범한 여성 혹은 평범한 남성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모든 거를 알리는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 정체성이 어떤 건지는 정말 작은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거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죠, 솔직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결국 이 사람이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혹은 성인이 돼서라도 뭐 직장이라든가 혹은 여러 공간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받는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실존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인지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차별과 편견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밍아웃 하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패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별 표현을 하든,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선택이고 자유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공유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뭔가 기본권이 지켜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제 성 정체성이 어떤지는 저의 지극히 일부분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분의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저를 좋아하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도 그냥 저의 일부분이니까 함께 그냥 받아주고 어울러 줬으면 좋겠고, 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뿔 달린 괴물이나 아니면 뭐 문란하게,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게 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나랑 같은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특별한 취급 안 하고 평범하게만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겁게 나를 누를 때 너무 힘들다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사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고 오랫동안 돌봐주시고, 또 제가 그만큼 가족을 많이 책임지려고 했고 계속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크셨을 텐데 실망시켜드린 거는 정말 죄송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행복을 바라봐주고 저의 행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복한 길이니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응원해주고 그냥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특히 어떤 식으로든 저를 지지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어머님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언제까지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효도하고 싶습니다.